당신 앞 못 보는 거 아니었어? 여름이 끝나가는 8월의 새벽, 부산 사하구 끝자락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아직 하늘이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는 시각, 윤지아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일어났다. 냄비 안에서 된장찌개가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무 주걱으로 냄비 안을 저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도, 냉장고 문 닫는 소리도, 심지어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최대한 죽였다. 이 집에서 지아가 내는 소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조용해야만 했다. 22살. 손바닥에는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눈 밑에는 쉬지 못한 사람 특유의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아는 계모 백미숙과 이복 언니, 백소희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렸다. 흰쌀밥에 찌개 하나, 반찬 2가지. 정작 자신의 앞에는 편의점에서 사둔 삼각 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윤지아의 어머니 이정희는 지아가 9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췌장암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지아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아야, 너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 마음만큼은 더럽히지 마. 따뜻하게 살아. 그걸로 충분해. 9살짜리 아이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던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온기만큼은 그 이후로도 지아의 가슴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지아의 아버지 윤철호 씨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기술자였다. 어머니가 떠난 뒤 홀로 딸을 키우다 몇 년 후 백미숙과 재혼했다. 딸 소희를 데리고 온 백미숙은 처음에는 지아에게 다정했다. 지아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소희 언니랑 친하게 지내. 지아는 그 다정함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온기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의 퇴직금, 조선소 지분, 집 문서 전부, 백미숙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2살의 지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집의 딸이 아닌 식모가 되었다. 좋은 음식과 새 옷은 언제나 소희의 몫이었다. 지아에게 돌아오는 건 소희가 입 다질린 낡은 옷가지와 상에서 남은 반찬이 전부였다. 백미숙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내가 왜 계속 먹여 살려야 해? 여기서 밥 먹고 자는 것만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소희도 다르지 않았다. 지아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시집 한 권을 품에 안고 부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소희는 책을 빼앗아 마루 위에 내던졌다. 공부할 시간 있으면 화장실이나 닦아. 책은 무슨. 지아는 소리 없이 책을 집어들어 표지를 손바닥으로 살며시 쓸어냈다. 찢어지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는 법을 익혀버린 탓이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지아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사랑하던 시집들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화장실 불빛 아래 변기, 뚜껑에 걸터 앉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는 것이 지아의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그 좁은 공간에서만큼은 지아는 다른 세상을 숨 쉴 수 있었다. 백미숙은 지아가 잠시라도 앉아 쉬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쉴 시간 있어. 베란다 청소는 누가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 소희는 한술 더 떴다. 마음에 안 드는 옷이 나오면 죄다 지아 방 앞에 쌓아두었다. 세탁하고 다려서 가져다 놓으라는 뜻이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아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하나 있었다. 지아가 11살이던 초여름의 일이었다. 그날 지아는 소희의 학원 가방을 들고 서면 지하상가 골목을 걷고 있었다. 소희는 앞서 걸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아는 두 손에 가방을 가득 든 채 뒤를 종종 따랐다. 골목 모퉁이에서 불량배 무리가 나타난 것은 그 순간이었다. 남자아이들 4-5명이 길을 막아섰다.
소희는 짧게 비명을 지르더니 지아가 눈 깜짝할 사이에 골목 밖으로 뛰어 달아났다. 가방도 지아도 그대로 둔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지아는 혼자 남겨졌다. 양손에 무거운 가방을 든 11살짜리 소녀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야, 꼬마 건드리지 마. 너희 몇 살이야?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한 아이. 소녀는 거침없이 그들 앞에 섰다. 빠른 발놀림으로 2명을 쓰러뜨렸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불량배 1명이 들고 있던 빈 병이 소년의 관자놀이 쪽을 스쳤다. 뾰족하게 깨진 유리 파편이 눈가에 깊이 박혔다. 소년이 고통으로 주저앉는 순간 불량배들은 욕을 내뱉으며 달아났다. 지아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가 직접 들꽃 무늬를 수놓아 만들어준 것이었다. 똑같이 2장 만든 것 중 하나. 지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조금만 참아요. 저랑 같이 병원 가요. 괜찮아. 너는 어디 안 다쳤어. 소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지아를 먼저 살폈다.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으로 소년의 눈가를 눌렀다. 저는 괜찮아요. 빨리 가요. 지아는 소년을 어깨에 부축한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11살짜리 소녀가 자신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소년을 이끌고 걷는 모습에 지나가던 어른들이 힐끗거렸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한 발, 또 한 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아의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었다. 의사가 달려와 소년의 상태를 살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눈가의 상처가 깊다고 했다. 지아는 병원 복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2 손을 모으고 빌었다. 제발 눈만큼은 괜찮게 해달라고. 한참 뒤 처치를 마친 소년이 누운 채로 지아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야? 윤지아요. 고마워, 윤지아. 나는 강민준이야. 소년은 겨우 웃었다. 지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한 건 자신이라고. 자신을 도우려다 다친 것이니 미안하다고. 소년의 치료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지아는 집으로 달려왔다. 하늘이 벌겋게 물들고 있었다. 집에서는 백미숙의 고함 소리와 소희의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가방은 다 어쩌고 몸만 왔냐며 소희가 소리를 질렀고 백미숙은 지아의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날 밤 지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소년의 눈이 정말 괜찮을지. 이름도 처음 들어본 강민준이라는 아이가 고맙고 미안해서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 후 수십 년, 지아가 22살이 되던 해 가을, 백미숙의 집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백미숙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한때 번듯했던 빌라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난 지 오래였다. 백미숙 씨,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없으면 우리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돌아간 뒤 백미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소희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엄마가 돈 많은 집으로 보내줄게. 며칠 뒤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혼담이 들어왔다. 해동물산 외아들. 재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산 최대 해운 재벌가의 후계자였다. 백미숙은 뛸듯이 기뻤다. 소희 역시 해동물산이라는 이름에 두말 없이 만남을 승낙했다. 하지만 소개팅을 하고 직접 만나고 돌아온 소희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안 돼요. 이 결혼 절대 못해요. 그 사람 눈이 안 보인대요. 다리도 불편하고요. 내가 평생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소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버렸다. 백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문 앞에 나타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한 번에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텐데. 백미숙은 천천히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는 지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름때 낀 고무장갑, 지친 어깨, 굳은 살 박인 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백미숙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백미숙은 방문을 잠그고 소희와 머리를 맞댔다. 지아를 소희 대신 재벌가로 시집 보내자는 것이었다. 소희가 결혼정보 업체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쓰면 됐다. 어차피 눈이 안 보이는 남자라 소희 얼굴도 기억 못할 테고 혼인신고서에 소희 이름으로 서명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딸도 아닌 지아를 자기 빚을 갚는 도구로 쓰면서도 백미숙의 눈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 계획이 얼마나 기막힌지 스스로 대견해하는 눈치였다. 다음 날 아침 백미숙이 지아를 거실로 불렀다. 네가 소희 대신 소희인 척하고 결혼해. 싫으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소희는 방문 틈으로 내다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다. 갈 곳이 없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통장에 조금 있을 뿐이었다. 이 집을 나가면 당장 잠잘 곳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아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10년이 이미 충분히 지옥이었다는 것을. 어디든 여기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것도.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 한 장. 어머니가 들꽃 무늬를 수놓아 만든 쌍으로 남긴 손수건 중 나머지 한 장이었다. 지아는 그것을 손바닥에 꽉 쥐었다. 결혼 전날 밤 지아는 혼자 버스를 타고 부산 영락공원을 찾아갔다. 스마트폰 불빛 아래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잘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풀잎이 흔들렸다. 마치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시댁의 뜻에 따라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다. 지아는 처음으로 민준과 나란히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흘러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수영구의 자리한 해동물산 명의의 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였다. 넓은 거실, 차분한 조명, 결혼식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공간에 이제 두 사람만 남겨졌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소파에 기대어 앉은 남자를 바라보며 지아는 생각했다. 이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 사람은 내가 백소희인 줄 알고 있다. 이 거짓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 마음만큼은 더럽히지 마. 앉아요. 힘들었을 텐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아는 소파 앞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백소희가 아니에요. 윤지아라고 해요. 계모가 소희 언니 대신 저더러 결혼하라고 했어요. 사실을 아셨으니 지금이라도 결혼을 파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어요. 고백은 처절했고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선글라스 너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이 말을 왜 사실대로 저에게 알리는 거죠? 계속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한참 만에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거든요. 결혼식 내내 강민주는 지아를 강요하지 않았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람으로 대했다. 그것만으로도 지아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온기였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은 쉬어요. 지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뭔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덫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지아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때 따뜻한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혼자 쓰는 방에서 잠을 잤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일이 아닌 사람으로 불렀다. 매일 아침 지아가 가장 먼저 일어나 사과와 당근과 비트를 착즙해 민준의 컵 옆에 놓아두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됐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했다. 담당 집사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있는데요.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집사는 잠시 멈칫하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전에 결혼 얘기가 들어왔다가 도망쳤던 여자들과는 정말 다르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준의 어머니 황정옥 여사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지아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아가 직접 짜 온주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물었다. 매일 직접 짜요? 재료를 날마다 조금씩 바꾸면 질리지 않고 드실 것 같아서요. 잘했네요. 평소 가까운 사람에게도 칭찬을 아끼는 분이었다. 옆에 있던 박 씨가 살짝 눈을 크게 떴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칭찬이 아직도 낯설고 어색했다. 태어나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민주는 말이 없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곁에 두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지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지아가 약을 챙겨올 때마다 이른 아침 문 앞에 주스를 놓아둘 때마다 민주는 언제나 짧게 말했다. 고마워요. 단 2마디였다. 하지만 지아의 가슴에 그 말은 그 어떤 긴 말보다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지아는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그는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음성으로 기사를 듣고 혼자 일했다. 경영 자료를 듣고 직원들과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지아가 10년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집에 있었다. 결혼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밤이었다. 지아가 야식을 쟁반에 담아 민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였다. 그 순간 지아의 발이 굳어버렸다. 민준이 서 있었다. 선글라스도 없었다. 지팡이도 없었다. 방 안의 조명 아래 책상 앞에 꼿꼿이 서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다. 틀림없는 강민준이었다. 지아가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지며 컵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살아있는 눈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서 계세요. 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지아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민준은 책상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시력은 사고 후 8개월 만에 서서히 회복됐다고 했다. 앞이 안 보이는 동안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는데 그것도 반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왜 숨기신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멀쩡하다고 알려지는 순간 전부 달려들거든요. 그룹 경영권, 결혼정보 업체에서 연결해준 상대들도 처음엔 흔쾌히 나섰다가 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그때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걸 다 알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면 나도 세상을 시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아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다른 방식의 고독 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이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다. 가장자리에 들꽃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바늘 자국 하나하나는 여전히 선명했다. 지아의 눈이 커졌다. 서면 골목. 11년 전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기 손수건으로 상처를 막으면서. 그게 지아 씨였어요. 지아는 너무 놀라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그럼 그때 그 오빠가 당신이었어요? 11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지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이 빠르게 손을 뻗어 지아를 잡았다. 처음으로 잡아준 손이었다. 지아는 그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다. 1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시간들이 터져 나왔다. 민주는 지아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었다. 한참 뒤 민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결혼정보업체의 소희 씨 이름을 확인했을 때 가족 관계란에 윤지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가 저를 직접 만나고 나서 마음을 바꿀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아 씨가 대신 와줄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미숙 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지아 씨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조사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광안대교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 나란히 겹쳐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펜트하우스 인터폰이 울렸다. 박 씨가 당황한 얼굴로 지아를 찾아왔다. 사모님, 친정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굳었다. 백미숙과 소희였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직원들을 밀치며 거실까지 거침없이 들어섰다. 넓은 펜트하우스를 훑어보더니 백미숙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아이고, 너 완전 호강하며 사는구나. 엄마는 빚쟁이한테 쫓겨 죽을 판인데. 소희는 거실을 빙둘러보며 소품들에 손을 댔다. 엄마,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 다 갚겠다. 지아가 조용히 앞을 막아섰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백미숙은 지아의 말을 무시하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지아의 귀에 바짝 속삭였다. 이번 주 안으로 5천만 원 마련해. 못하면 내 정체 이 집안에 다 불어버릴 거야. 지아가 두 손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서방님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때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짙은 남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선글라스도 없었다. 지팡이도 없었다.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으며 눈빛은 차가웠다. 백미숙의 손에서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희와 백미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저 사람이 왜 서 있어요? 눈이랑 다리는 오래전에 회복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단 말이에요. 누가 남고 누가 도망가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건 윤철호 씨 명의의 재산 목록과 백미숙 씨 명의로 불법 이전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검토까지 완료됐습니다. 이건 지아 씨를 10년간 가사노동시키며 착취한 정황 자료이고요. 이건 위장결혼 관련 민사소장 초안입니다. 백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집안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황정옥 여사와 강 회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강 회장의 눈빛 하나에 백미숙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우리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러 오신 거 맞죠? 황정옥 여사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백미숙을 내려다보았다. 결혼식에도 안 오시더니 지아 씨가 소희가 아니라는 건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할 것 같으셨어요? 백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희는 구석으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준이 소희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다. 소희 씨, 11년 전 서면 골목 기억해요? 한 소년이 두 아이 앞에 나서서 불량배들을 막아섰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도망쳤죠. 내가 진심으로 원망하는 건 그 비겁함이 아니에요. 지아 씨를 10년간 짓밟은
당신들의 잔인함입니다. 강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백미숙 씨와 소희 씨는 위장결혼 다담과 재산 불법 이전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백미숙이 비로소 무릎을 꿇었다. 백미숙은 재산 불법 이전과 위장결혼 다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참이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기 하루 전 지아가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 씨, 소희 언니한테만큼은 선처 부탁해요. 민준이 눈썹을 찌푸렸다. 지아 씨,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은 거예요? 안 잊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요. 근데 미워하면 결국 제 가슴만 아프더라고요.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윤지아라는 사람이었다. 10년을 짓밟혀왔으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미움보다 넓은 자리를 품고 있는 사람. 민준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희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백미숙은 재판 중이었고 빌라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있었다. 소희는 창원의 작은 고시원에서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난생 처음으로 두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바닥을 닦았다. 예전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손이었다. 어느 날 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갈라진 손마디, 거칠어진 손등. 지아가 10년 동안 이런 손으로 살았구나. 소희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해 겨울 지아의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왔다. 지아야, 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거 알아. 요즘에야 조금씩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잘 살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 소식만 들어도 이제 좀 살 것 같네. 지아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소희 언니, 밥 제때 먹고 건강 챙겨.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지아가 담아보낸 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가라는 말이었다. 3년이 지났다. 민주는 해동물산 경영의 공식 복귀에 신규 사업부를 맡았다. 재계에서 강민준의 복귀 소식은 한동안 화제였다. 하지만 민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복을 특별한 무언가로 표현하는 것을 늘 사양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곁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부산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을 공부하며 부산 지역 아동보호 단체 자문을 맡았다. 자신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지아는 한 가지를 꼭 말해 주었다. 지금 이 상황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아이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지아는 가슴 한 곳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민준과 지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또렷하고 어머니를 닮아 웃음이 따뜻한 아이였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강운결이라고 지었다. 따뜻하게 한결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며 어느 봄비 그친 날 두 사람은 함께 영락공원을 찾았다. 지아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나란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두 분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지아, 절대 울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빗물에 젖은 풀잎이 흔들렸다. 마치 하늘에서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지아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으니까. 돌아오는 길, 막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나무 아래를 걸으며 지아가 민준에게 물었다. 그때 서면 골목에서 저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다. 양손에 가방을 잔뜩 들고 언니를 놓치지 않으려 종종거리며 따라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 사람이겠다. 지아가 얼굴을 붉히며
민준의 팔을 가볍게 밀었다. 그때 저 겨우 11살이었잖아요. 11살이면 어때요? 좋은 사람은 나이랑 상관없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사이를 걷던 온결이가 두 손을 하나씩 잡아채며 앞으로 뛰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봄비에 씻긴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지아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파랗게 개인 하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따뜻하게 살아. 그걸로 충분해. 지아는 충분했다. 이제 정말로 충분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람의 것만 보고 등을 돌린 이들은 결국 혼자 남겨졌고, 마음을 보고 곁에 남은 사람은 끝내 행복을 얻었다.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빛이 나온다. 윤지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봄비 그친 하늘 아래서 새로 시작되었다. 지아의 선한 마음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올 한 해 행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이 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